자, 손자병법의 제5편입니다. 병세편인데요. 이 병세편은 손자가 논의하는 전쟁술의 두 번째 편입니다. 병세라는 것은 군대가 쇠를 발휘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앞서 군영편 제4편 군영편에서는 원정군이 적의 심장부에 도착해서 적 주력과 싸우기 위해 군형을 갖추었다고 하면 이 병세편에서는 결정적 전투에 임해서 세를 발휘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세편 다음이 이제 허실편인데요. 이 허실편에서는 세를 발휘하는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군영편과 병세편과 뒤에 나올 허실편, 이 세 편은 바로 손자병법에서 전쟁술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1편과 2편, 3편, 즉 시계와 작전 그리고 모공편에서는 이제 전쟁론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요 이제 군형, 병세, 허실 이 세 편은 전쟁술, 즉 용병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병세편에서 주로 논의하고 있는 주제는요. 첫 번째는 세를 발휘하기 위한 기본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병과 정병의 배합, 나중에 기병과 정병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이 기병과 정병의 배합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세와 절의 발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절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적의 허점을 어떻게 조성하는가라는 방법에 대한 논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를 발휘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라는 것은 이 병세편에서 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한마디로 말해서 천길 낭떠러지로 바위가 굴러내리듯 또는 거세게 흐르는 물이 암석을 떠내려가게 하듯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듯 적을 휩쓸어 버리는 게 바로 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길 낭떠러지의 어떤 그런 계곡 속에 갇혀 있는 물은 군형이에요. 그 물은 이렇게 갇혀 놓으면 그 물꼬를 탁 틀면 이 물이 암석을 이 세게 흐르는 물이 암석을 떠내려가게 하듯이 적을 휩쓸어 버리는 것. 이게 이제 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형과 병세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사편에서 다루었던 이 군형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진영을 갖추는 정적인 것이라고 하면 오늘 논의할 이 병세편에서의 세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동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손자가 말하기를 무릇 많은 병력을 지휘하기를 적은 병력을 지휘하듯 할 수 있는 것은, 즉 많은 병력을 지휘하기를 적은 병력을 지휘하듯 할 수 있는 것은 부대를 나누어 편성하기 때문이다. 이게 나누어 편성한다는 게 분수라는 거예요. 분수. 그런 뜻이고요. 많은 병력을 싸우게 하면서도 적은 병력을 싸우게 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은 통제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혁명이 통제 수단입니다. 지휘 통제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군이 적을 맞아 싸우되 패하지 않는 것은 기병과 정병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자, 기정, 기병과 정병이죠. 기정시하여, 기병과 정병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적이 있는 곳에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마치 계란에 숫돌을 던지듯 하는 것은 피와 강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자, 하투란자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이 하라는 의미가 이제 숫돌이거든요. 이 하가 하투란자, 즉 계란에 숫돌을 던지듯 하는 것이다. 하투란자.
자, 이런 의미인데요. 자세하게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손자는 이 병세를 논함에 있어서 이 먼저 세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요건은 뭐냐면요. 부대의 적절한 편성, 분수예요. 분수. 적절한 편성, 그리고 효율적인 지휘 통제를 구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혁명으로 표현했죠. 혁명으로 표현을 했고요. 분수로 표현을 했죠. 혁명과 분수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병과 전병의 활용, 기정의 활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병과 전병의 활용. 여기서 기병이라는 것은 기할 기자예요. 뭐 우리가 달리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병, 기병, 아주 묘수, 뭐 기한 이런 뜻이에요. 기병과 전병의 활용. 그 다음에 허점을 찾아 병력을 집중해서 공격하는 것. 이런 요소들이 이제 쇠를 발휘하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자, 앞에 4편에서 우리가 군영편에서는 어떤 진영을 갖추는 것, 즉 군영을 갖추고 적과 싸움을 준비한 것이라면 여기 5편 병세편에서는 본격적으로 결전에 이제 임해서 병력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어떻게 운용해야 한다고 손자가 주장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 부대 편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손자는 무릇 많은 병력을 지휘하기를 적은 병력을 지휘하듯 할 수 있는 것은 부대를 나누어 편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장수 한 명이 수많은 병사를 직접 지휘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군대는 일정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각 제대를 편성하고 각 제대를 묶어서 상하급 제대로 편성을 하고요. 각 제대별로 장수를 임명해서 그 장수의 최고의 장수는 내야 장수들을 통해서 각 제대를 지휘하고 통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지휘 통제 체제를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많은 병력을 싸우게 하면서도 적은 병력을 싸우게 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통제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적과 싸우면서 아군의 진격과 퇴각, 군형의 변화, 예비대의 투입 등과 같은 이런 상황에 맞게끔 병력을 이렇게 기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휘 통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죠. 손자가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요, 깃발이나 연기, 뭐 북이나 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눈으로 보는 시효통신 그리고 귀로 듣는 음향통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대전에서와 같이 뭐 유선이나 혹은 무선 통신이 이렇게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춘추 시대에는요. 자, 이런 통제 수단은 전장에서 병력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아주 기묘했다는 것이죠. 기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혁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휘 통제 체제를 강조해서 물론 현대전에서 지휘 통제 체제는 중요하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기병과 정병을 혼합하는 용병수를 구사해야 한다는데요. 자, 왜 기병과 정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세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병만으로, 즉 전공법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병, 묘수를 곁들인 이런 기병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세란 이 적의 취약한 지점에 압도적인 병력을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만약에 피아가 정병 대 정병으로만 대치하는 가운데서 적이 어떤 빈틈을 보이지 않으면 적을 공략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앞서서 제4편 군영편에서 손자가 가성제적, 다시 말하면 아군의 승리 여부는 적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잖아요. 적이 허점을 드러내지 않으면 제 아무리 완벽한 군영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세를 발휘할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정병으로 적과 대치한 가운데서 기병수를 구사해서 적을 흔들고 교란을 시킴으로써
이 숨겨져 있는 적의 허점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적의 허점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허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와 정을 혼합한 용병술이 바로 쇠를 발휘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병술과 정병술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정의 혼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는 기하다는 뜻이에요. 기하다. 즉 기병이라는 말은 모략을 쓰는 용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략을 쓰는 용병. 그 다음에 정은, 여기서 정병은 모략을 쓰지 않는 용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병과 정병의 의미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계속 기병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때는 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피하 허시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적의 허점을 아군의 강점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기와 정을 사용해서 결정적인 순간이 어떻게 조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쇠를 발휘해서 번득이는 어떤 그런 전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자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계란에 숫돌을 던지듯, 하투란자 그랬죠. 하투란자. 계란에 숫돌을 던지듯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적의 약한 부분에 최대한의 병력을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란에 숫돌을 던지듯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쇠를 발휘한다는 것은, 이 의미는 이 앞서 4편 군영편에서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군영편에서 우리가 선승 이후 구전 이야기를 했죠. 미리 이겨놓고 싸운다. 자, 그래서 이 병세편에서 세를 발휘한다는 것은 군영편에서 이야기한 선승 이후 구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바로 결전에 임해서 병력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네 가지를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여기서 말하는 세라는 의미, 동서양에서 의미하는 세, 여기서 세라는 게 흔히 뭐 우리가 공격기세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요. 동양에서 말하는 이 손자의 세와 서양에서의 어떤 기세, 이게 서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손자가 말하는 세와 서구의 기세는 좀 달라요. 이미 우리가 제1편 시계편에서 세자, 1, 2, 2 재권자를 이제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죠. 손자가 말하는 세는 이자 기회, 즉 일단 발휘되면 압도적이어서 그 어떤 것도 그러한 세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이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서구에서 말하는, 서양에서 말하는 이 기세라는 것은 이렇지는 못해요. 이 서양에서 말하는 기세는 전장에서 뭐 우연이나 마찰 이런 어떤 요인에 의해서 꺾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설사 압도적인 기세를 조성해서 적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더라도 적이 역습을 하거나 또 예비대를 투입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한다고 하면 결정적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양의 기세는. 또한 그 손자가 말하는 세와 서부의 기세는요,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 혹은 이 기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부에서 기세를 발휘하는 과정이 피동적인 거라면
손자의 쇠를 발휘하는 과정은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클라우제비츠나 조미니가 주장하는 이 기세는 결정적 지점이라고 판단되는 적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이 약한 부분의 병력을 집중하는 어떤 기동의 주안을 두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적의 배치를 보고 적의 배치 상태를 확인하고 주력을 약한 중앙에 돌파를 하거나 주력을 이용해서 혹은 약한 측면으로 돌아가서 공격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적을 교란을 시켜서 어떤 여건을 조성한다는 개념이 희박해요. 다시 말하면 적의 허점이 이미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노출이 되어 있다고 간주를 하고 이러한 것을 파악하려고 할 뿐이지 기만이나 기습 혹은 뭐 양동작전 이런 것을 가지고 적의 허점을 만들어가는 어떤 노력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1편 시계편에서도 논의했듯이 궤도를 설명하면서 이 클라우제비츠나 조미니가 기만과 기습의 가치를 평가절하한 것과 맥락이 통하는 거죠. 자, 오늘 현대에 왔어요. 이 리델 하트 뭐 간접 접근 이론의 창시자죠. 리델 하트와 같은 이런 전략 사상가들은요, 손자의 궤도를 유용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델 하트는 다양한 기만 방책을 써서 적을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교란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리델 하트의 간접 접근 전략도 적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리델 하트의 간접 접근 전략은요, 간접 기동은 적의 최소 저항선이나 최소 예상선을 선택해서 기동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런 기동론은 어떤 적의 배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아군이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자의 어떤 방식과는 좀 틀리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서구의 기세는 주어진 여건에서만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적이고 피동적이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손자가 말하는 이 경세편에서 말하는 새는 기와 정의 상호 운용을 통해서 적의 허점이나 약점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가운데서 발휘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편인 허실편 제 6편 허실편에서 우리가 뭐 자세히 논의를 하겠지만 적에게 이로움을 이렇게 보여주어서 적을 끌어당기고 또 해로움을 보여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적이 편안하면 고단하게 만들고 적이 안정되어 있으면 동요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적이 높은 성을 쌓고 해자를 깊이 파고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싸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주어진 상황에서 새를 발휘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를 발휘할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물론 뭐 서구에서도 이 프리드리히 2세나 나폴레옹과 같은 이 군사적 천재들은 손자처럼 기만과 기습을 통해서 용병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뭐 그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클라우제비처나 조미니는 이들의 어떤 전략과 전쟁을 연구하면서 유리한 여건 조성의 중요성도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구의 전략가들은 손자가 제시한 기와 정 차원에서의 능동적인 여건 조성, 기세를 뛰어넘는 어떤 새의 개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비록 손자가 이 병세편에서 이런 논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우리가 손자병법을 많이 읽어도 이런 논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분명 이 손자의 군사사상은 적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서구의 군사사상보다 훨씬 심오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첫 번째 이 병세편의 주제인 세 발의의 기본 요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 주제는요. 기와 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와 정은 세 발의의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세 발의의 기본 요건이고요. 이번에 이제 논의할 것은 세 발의의 필요 조건인 기와 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본문부터 좀 한번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범전자는 이정합하야 이기성이라. 자, 무릇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정병으로 맞서고 기병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자고로 기병을 잘 구사하는 것은 천지와 같이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바다와 같이 마르는 법이 없다. 끝난 것 같으면서도 다시 시작되니 낮과 밤의 변화와 같다. 죽은 것 같으면서도 다시 살아나니 사계절의 변화와 같다. 소리는 겨우 5가지에 불과하지만 그 오성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소리들은 다 들을 수가 없다. 색은 겨우 5가지에 불과하지만 그 5색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색들은 다 볼 수가 없다. 맛은 겨우 5가지에 불과하지만 그 오미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맛은 다 볼 수가 없다. 전쟁에서 세를 결정하는 요소는 기병과 정병에 불과하지만 그 기정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변화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기병과 정병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변화는 둥근 고리와 같이 맞물려서 그 시작과 끝이 없는 것과 같으니 누구도 능히 헤아릴 수 없다. 자, 여기서요. 범전자는 이정합하야 이기성. 자, 여기서 이제 손자는 정병과 기병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기와 정은 무엇을 여기서 의미하는가 하면요. 비록 이 손자가 이 정병과 기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 기병과 정병은 겉보기에는 용병과 이 드러나는 용병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용병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정병은 모략을 쓰지 않는 용병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정병이라는 것은. 적이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용병술이 바로 이 정병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병은 여기서 말하는 기병은 모략을 사용하는 용병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적이 예측할 수도 없고 대비하기 어려운 용병술이죠. 그래서 손자가 무릇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정병으로 맞서고 기병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정병을 보임으로써 적이 대비하도록 하는 가운데서 기병을 통해서 적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적이 예측하지 못한 용병술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손자가 말한 이기성에 대한 뭐 약간의 이제 뭐 해석에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기성이라는 것은 뭐 기병으로 승리한다라고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문자 그대로 보면, 의미 그대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기병수를 발휘하는 그 자체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이정합이라고 그랬죠. 이정합. 그러니까 적을 앞에서 보면 적을 맞아 싸우되 패하지 않는 것은 기병과 정병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언급했죠. 그래서 기와 정이 무패의 요소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병은 승리의 여건을 조성하고요. 체를 발휘하는 데 기여하는 요소이지 기병 그 자체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는 이제 압도적인 세를 발휘해서 상대의 숨통을 끊는 절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에요. 이 절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다음 문단에 나올 겁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는 상대방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절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손자가 여기에서 기병으로 승리할 수 있다. 자, 이기승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세간의 정병을 중시하는 풍조를 경계하면서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기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불과해요. 손자가 제 앞편 9형편에서 4편 9형편에서 용병을 잘하는 장수의 싸움은 일반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그런 용병술이 적에게는 도저히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병 외에 기병을 잘 구사하는 장수의 이 용병술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지와 같이 그 끝이 보이지 않고 강이나 바다와 같이 마르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일반인이나 장수가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는 오묘한 용병술을 구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를 짐작하면 둘이 나오고 세친가 싶으면 다시 하나가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손자는 이 기병과 정병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변화는 둥근 고리와 같이 맞물려서 그 시작과 끝이 없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도 능히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요. 정병과 기병은 이제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병 없이 정병만 구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병 없이 기병만 구사할 경우에는 신소가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병으로 적을 상대함으로써 기병의 효과를 한껏 끌어올리고 기병으로 적을 교란시킨 후에 정병으로 승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수는 정병과 기병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를 교란하고 혼란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자는 기와 정의 변화를 두고 끝난 것 같으면서도 다시 시작되니 낮과 밤의 변화와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죽은 것 같으면서도 다시 살아나니 사계절의 변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정병과 기병의 조화는 무궁무진한 것이죠. 그것은 마치 소리가 겨우 5가지에 불과하지만 5성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소리는 다 들을 수 없고 색은 겨우 5가지에 불과하지만 그 5색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색들은 다 볼 수가 없고 맛은 겨우 5가지에 불과하지만 그
5가지 맛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맛은 다 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철학적이죠. 기와 정의 발휘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균형의 편성과 어떤 관계가 그러면 있는 것일까요? 자, 이 균형편에서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진영을 이제 구축을 했는데 왜 여기서 또 기와 정을 발휘함으로써 그런 여건 조성을 또 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자, 균형이라는 것은요, 이겨놓고 싸우기 위해 승리의 용병수를 구상하고 그러한 진영을 갖추는 것이 균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와 정은 이미 장수의 용병술과 진영 편성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겠죠. 다시 말해서 손자는 기와 정을 균형편이 아닌 병세편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 장수가 균형을 제대로 편성을 한다면 이미 이 기와 정의 요소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특히 이 균형편에서 제시되었던 일반인의 수준을 뛰어넘는 용병술이란 이 표현은 적을 속이는 기병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기와 정은 이 균형과 병세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균형을 편성하면서 장수의 용병술에 녹아있던 것이 쇠를 발휘하기 위한 용병의 단계에서 실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균형 편성에서 언급했던 이 승리와 기와 정을 통해서 얻는 승리는 애초에 장수의 용병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계획과 실행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 원천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손자가 언급한 이 이정합, 이기성, 이 원리를 프로이센의 군주였던 프리드리히 2세가 오스트리아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던 로이텐 전투 사례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서 이기성이란 이 기병수를 통해 승리를 뭐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정적인 어떤 승리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최종적인 승리는 기병 그 자체로 뭐 가능한 것이 아니고 기병수를 통한 세의 발휘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손자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7년 전쟁 기간 중에 이 로이텐 전투 이야기인데요. 1757년 11월 5일이에요. 이 프로이센의 군주 프리드리 2세, 프레드릭 2세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 프리드리 2세가 이 독일, 중부 독일에서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의 연합군을 이 로스바흐 전투에서 격파를 하죠. 그 사이에 오스트리아가 독일 동부의 슐레지엔을 탈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프레드리 2세는 슐레지엔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로스바흐에서부터 이제 로이텐으로 신속히 부대를 기동을 시키죠. 그래서 이 슐레지엔에서 방어 진출을 편성하고 있었던 이 오스트리아군에 있는 이 로이텐 지방에 이제 프리드리 2세가 이제 도착을 딱 해보니까 상당히 병력이 열세한 거예요. 방어를 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군대가 8만 정도가 되었는데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이 프로이센군은 3만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프리드리 2세는 오스트리아군이 이 방어 정면이 이 북에서 남으로 과도하게 신장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해냅니다. 방어 정면이 한 6.5km 정도로 이렇게 방어 정면이 북에서 남으로 굉장히 신장이 되어 있었죠. 이렇게 이제 방어 정면이 신장되었던 것은 이 프로이센군의 어떤
측면 우회 혹은 포위를 막기 위해서 오스트리아군이 의도적으로 넓은 정면에 병력을 배치해뒀기 때문에 생겼던 현상이죠. 그래서 이 프레드리 2세는 주공 방향이 마치 북쪽에 주공 방향을 둔 것처럼 기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제 북쪽으로 적을 주공 방향을 기만을 하니까 오스트리아군은 이 북쪽을 강화를 하게 되죠. 병력을 더욱더 이동시켜서 강화하게 되죠. 그 사이에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공격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프레드리 2세가요. 그래서 먼저 이 프리드리 2세는 정병으로 우리가 이제 정과 여기서 이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정합 이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프리드리 2세는 이 정병으로 오스트리아군의 대적을 한 것이죠. 손자가 말하는 이정합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프리드리 2세는 오스트리아군의 방어진지의 북쪽 정면을 향해 병력을 종대로 투입하고요. 최전방의 부대를 오스트리아군의 정면에까지 도달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스트리아군은 프로이센군의 주공이 북쪽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이제 오판을 하죠. 그래서 남쪽에 배치되어 있던 병력을 북쪽 방어진지에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오스트리아군의 남쪽에 편성된 방어진지는 완전히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것이죠. 텅텅 비게 된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적 방어진지의 북쪽으로 후속하던 프로이센군의 부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남쪽으로 기동을 해버립니다. 자, 이러한 기동 방식은 기병에 해당하는 것이죠. 프리드리 2세는 오스트리아군을 교란시키고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이 예상하지 않은 용병수를 구사했던 것입니다. 기병이죠, 기병. 오스트리아군의 전방에까지 도달한 이 프로이센군 병력은 철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뒤로 빠진 후에 언덕 후사문을 이용해서 오스트리아군의 남쪽 방어진지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때 오스트리아군을 이끌고 있었던 이 칼 왕자는 철수한 프로이센군이 갑자기 남쪽 방어진지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완전히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병력을 남쪽으로 이동을 시킨 후에 방어진지를 재편성을 또 하게 되죠. 이미 뭐 때는 늦었죠. 오스트리아군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편성한 새로운 방어진지가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겠죠. 오히려 병력들은 혼란에 빠지고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이센군은 오스트리아군을 상대로 결전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세를 발휘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죠. 자, 기병과 정병으로 맞서서 기병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전장에 나섭니다. 세를 발휘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죠. 기병으로 조성된 유리한 여건을 이용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는 단계죠. 프로이센군은 병력을 집중해서 엉성하게 재편되어 있는 오스트리아군의 방어진지를 격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이텐을 점령하죠. 이 과정에서 오스트리아는 기병대를 투입해가지고 프로이센군의 좌측면을 공격을 해서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른쪽에 이 프로이센 기병대가 이러한 어떤 오스트리아군의 움직임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정과 확대에 나서서 로이텐 후방으로까지 진격을 해오니까 오스트리아 기병대는 오히려 후방 차단을 두려워해서 철수를 해버립니다. 자, 이런 것은요, 우리가 시계편에서 언급했던 이좌기회, 즉 일단 세가 발휘되면 그 밖에 우발적 요소는 소용이 없다는 손자의 주장처럼 전세를 돌리기 위한 이 오스트리아군의 마지막 저항이 무기력하게 좌절되고 만 것이죠. 자, 이 다음에 이어서 프로이센군은 적의 숨통을 끊는 절을 완성합니다. 기병수를 이용해서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병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해서 결전장에서 쇠를 발휘하고 그 다음에 숨통을 끌어놓는 절을 완성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죠. 오스트리아군은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가지고 전열이 완전히 무너진 채 후퇴를 해버리고 맙니다. 오스트리아군을 이끌었던 이 칼 왕자는 2배 이상의 어떤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군이 완패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 패배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자, 이 전투로 오스트리아는 2배 이상의 유리한 병력으로 전투에 임했지만 전사 3,000명, 부상 7,000명, 포로 12,000의 대피해를 입었죠.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보헤미아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프로이센은 뭐 전사 1,100명, 부상 5,100명, 포로 85명의 피해를 입었지만 수개월 전에 빼앗겼던 슐레지엔을 탈환하고 자국의 영토로 편입을 시킬 수가 있었죠.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새 발의의 기본 필수 조건인 기와 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제는 세 번째 주제는 새와 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정적 어떤 승리의 순간에서는 이 새와 절이 이제 발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선 본문 내용부터 보면요. 거세게 흐르는 물이 암석을 내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새다. 사나운 매가 빠르게 먹이를 덮쳐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절이다. 자고로 용병을 잘하는 자는 장수는 그 새가 맹렬하고 그 절은 짧다. 절단이죠. 절단. 새흠. 새는 맹렬하고 절은 짧다. 새는 마치 활 시위를 확 잡아당긴 것과 같고 절은 마치 활을 쏘는 것과 같다. 활을 당기는 것은 새고 활을 이제 쏘는 것은 절이라는 것이죠. 새가 발휘되면 그죠? 새가 발휘되면 싸움이 진행되면서 서로 엉키고 어지러운 어떤 가운데서 혼란스럽게 싸우지만 실제로는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새가 발휘되면 복잡하게 섞이고 혼전이 이루어져 진영이 원형이 되더라도 실제로는 패하지 않는다. 불가패라는 것이죠. 자, 혼란스러워 보여도 이는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비롯된 것이고 겁을 내는 것 같이 보여도 이는 용감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약한 것처럼 보여도 이는 강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질서 혹은 혼란은 부대 편성의 문제이다. 부대 편성의 문제이다. 용감하거나 겁을 내는 것은 새의 문제이다. 강하고 약함은 형의 문제이다. 자, 이 단락에서는요, 논하고 있는 이 새와 절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기와 정의 어떤 작용에 따른 후속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기와 정이 적을 흔들어 허점을 조성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새와 절을 발휘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손자가 말하는 이 새는 적으로 하여금요, 적이 거부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도록 압도적인 힘을 몰아치는 거예요. 자, 이런 힘은
마치 거세게 흐르는 물이 암석을 떠내려가게 하는 것과 같이 격렬한 것이죠. 그리고 절이라는 것은 새가 몰아쳐 순간적으로 적을 치는 것이에요. 마치 사나운 매가 빠르게 먹이를 덮쳐 숨통을 끌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의 특징은 맹렬하다는 것이고 절의 특징은 매우 짧다는 것이에요. 활 시위를 떠나 힘차게 날아가는 화살이 새라고 하면 그 화살이 사냥감에게 명중하는 순간이 바로 절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손자는 새는 마치 활 시위를 잡아 당길 것과 같고 절은 마치 활을 쏘는 것 같다고 했지만 앞에서 새를 거세게 흐르는 물로 묘사했다는 것을 볼 때 이 새는 활 시위를 놓아 화살이 날아가는 것이고 저런 날아가는 화살이 표정에 명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자는 새가 발휘되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죠. 여기서 손자는 싸움이 진행되면서 서로 엉키고 어지러운 가운데서 복잡하게 뒤섞이고 혼전이 이루어진 진영이 원형이 되더라도 실제는 패하지 않는다고 했죠. 새가 발휘되는 과정은 격렬한 전투를 동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혼전의 양상을 띠지 않을 수가 없죠. 결정적인局면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밟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피아가 엉켜 싸우기 때문에 어지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아군이 결코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새가 형성이 되면. 일단 새가 발휘되면 적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되돌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적이 격렬하게 저항해봤자 아군의 전투대응이 뭐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곧바로 질서를 회복하고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손자는 뭐 질서 혹은 혼란은 부대 편성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리고 용감하거나 겁을 내는 것은 새의 문제이고 부대가 강하고 약하면 형의 문제라고 보았죠. 자, 이 말은 전장에서 부대를 편성해서 운용해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새를 발휘해야 병사들이 용감하게 싸울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군형을 편성해야 강한 어떤 태세로서 적을 상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여기에서 말하는 부대 편성, 즉 수는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분수, 즉 제대를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우리 군형편 제일 마지막에 나왔죠. 수. 이 장수의 용병 구상에 따라 구체적으로 전투력을 요소요소에 배치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군형을 갖추고 새와 절을 통해서 결정적인 어떤 승리를 가져다 준 뭐 역사적인 어떤 전투 사례를 하나 우리가 나폴레옹의 아우스트리츠 전투 사례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폴레옹이 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치렀던 전쟁이 아우스트리츠 전투죠. 이 아우스트리츠 전투는요, 손자가 말한 이 형세절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울름 전역에서 오스트리아군의 마크군을 이제 나폴레옹이 격파를 하죠. 그 이후에 1805년 11월 말에 이 이동 중에 있던 러시아군을 다시 격파하기 위해서 빈을 점령한 후에 북쪽으로 진격을 해서 이 아우스트리츠에서 이제 부대를 진을 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병찬선이 이제 이때 너무 신장이 된 것을 좀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적이 공격해 오기를 이제 기다리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구상하기 위해서 주변 지형을 이제 파악을 했죠. 그래서 이제 프라첸 고지 일대에서 결전을 추구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결전장을 프라첸으로 정한 거죠. 이 프라첸 고지는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고요. 또 전장을 이렇게 감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군이 먼저 장악하고 러시아군을 기다리면 아주 유리한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 나폴레옹은 이 고지를 점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프라첸 고지를 점령을 하게 되면 이제 적이 이제 이를 알고 불리한 상황이 있으니까 섣불리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저 프랑스군을 저 러시아군을 유인해서 섬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프라첸 고지를 나폴레옹이 점령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폴레옹은 프라첸 고지를 방치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점령을 하게 만들어서 프랑스의 진영을 잘 볼 수 있도록 오히려 유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의도적으로 프랑스군 진영의 허점을 노출시켜서 러시아 주력이 그곳으로 올 수 있도록 끌어들이죠. 그 다음에 유인을 해서 섬멸하는 이런 용병수를 이제 나폴레옹이 구상을 한 거죠. 참 정말 천재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주력을 이 무명 호수 북쪽에 배치를 했어요. 호수 남쪽에는 이제 골드바흐 강을 따라서 병력을 드문드문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이제 약하게 배치되도록 프랑스군의 우익에 주공을 집중하도록 유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러시아군이 약하게 배치되어 있는 프랑스군의 우익에 러시아군이 주공을 집중하도록 이렇게 유인을 한 거예요. 유도를 한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군이 나폴레옹의 의도에 말려들게 되면 러시아군의 정면은 신장이 되어서 중앙과 오른쪽이 이제 아주 약화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되면 프랑스군이 러시아의 중앙과 우측을 돌파해서 척후방을 차단해버리면 역으로 러시아군을 이 사찬 연못 일대로 몰아붙여서 포위 선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 2일 날 전투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상대로 러시아군은 이 프라첸 고지를 점령을 합니다. 나폴레옹 군대의 진영을 이제 러시아군이 들여다본 다음에 주력을 프랑스군 우익에 투입을 하죠. 나폴레옹이 만든 함정 속에 병력을 밀어 넣은 것입니다. 러시아 군대가. 이 러시아군이 이제 골드바흐 강을 막 건들리는 순간에 나폴레옹은 중앙을 담당하고 있던 부대를 프라첸 고지로 진격을 시켜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순식간에 러시아군을 좌우로 갈라놨죠. 그 다음에 우익 깊숙이 들어온 적 주력을 배후해서 포위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세는 뭐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죠. 함정에 빠지게 된 러시아군은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전장을 포기하고 프랑스군으로부터 완전 토끼몰이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전투로 뭐 러시아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7만 3천 명 가운데서 약 2만 7천이 살상되거나 포로가 되었고요. 프랑스군은 6만 7천 가운데 뭐 9천 명 정도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아우스트리츠 전투를 우리가 손자 용병술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우선 나폴레옹은 선승 이후 구전의 군영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형을 쭉 돌아봤어요. 그래서 적을 유인 섬멸하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우익을 약하게 진영을 편성했죠. 이 과정에서 군영을 편성하는데 고려해야 할 5가지 요소인 도, 양, 수, 칭, 승을 고려했으면 틀림이 없죠. 자, 군영을 편성한 이후에 나폴레옹은 기와 정을 발휘했죠. 겉보기에는 뭐 정병으로 러시아군과 대치하면서
적의 주력이 엉뚱한 곳으로 몰려가면 약화된 적 중앙을 칠 수 있는 부대를 대기시키는 이런 기병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자, 전투가 시작되니까 러시아군이 나폴레옹의 의도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프랑스군은 프라첸 고지가 위치한 적의 중앙에 병력을 집중해서 적 부대를 양분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손자가 말한 계란을 숫돌로 치는 것과 같이 적의 약한 지역에 프랑스군이 강력한 부대를 투입해서 세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일단 이 세가 발휘가 되니까 적의 저항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이후에 프랑스군은 양분된 러시아군을 포위해서 각계격파를 해버리죠. 그래서 적을 완전히 섬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적을 완성해버리는 것이죠. 자, 다음은 네 번째 주제인데요. 적의 허점을 조성해야 한다는 네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부터 한번 보면요. 자고로 적을 우리 의도대로 움직이는 장수는 우리의 균형이 불리한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반드시 따라 움직이도록 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내어줌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반드시 취하게 한다는 것이죠. 적필취지. 그 다음에 일이 동지하고 이본 대지라. 그죠? 일이 동지하고 이본 대지라. 고로 선전자는 굳이 어세하고 불책지언이니. 자, 이리동지, 이졸대지. 자, 이졸대지인데 이본대지로 좀 잘못되었네요. 이졸대지. 자, 여기서 이제 이롬을 보여주어 적을 움직이게 하고 미리 준비된 병력으로 적의 허점을 칠 기회를 노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손자는 이제 세를 발휘하기 직전에 적의 허점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 세, 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논의를 했다면, 자, 이제는 이 세와 절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자, 이제 전투를 앞두고 적은 허점을 드러내지 않겠죠. 당연히. 어떻게든 아군은 이제 그런 허점이 드러나도록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적의 허점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적의 균형을 흔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군이 먼저 적의 오판을 유도하고요. 또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균형이 불리한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유인하죠. 적 진영의 취약점이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균형이 불리한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적을 유인하고 적 진영의 취약점이 노출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우슈트리츠 전투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바와 같이 나폴레옹이 의도적으로 우익을 약하게 편성을 해서 러시아군으로 하여금 우측의 주력을 투입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죠. 자, 이렇게 하니까 러시아군이 좌우로 신장된 틈을 타서 적 중앙을 돌파해서 적 부대를 양분시킨 후에 각계격파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적으로 하여금 이제 오판을 유도하고요. 적의 균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와 정을 통해 적을 속여야 하는 것입니다. 적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함으로써 적이 반드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적이 움직이면 사전에 준비된 병력을 적의 약한 지점에 집중시켜서 결정적 성과를 만들어낼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것이죠.
이 적의 취약한 부분을 아군의 강한 부대로 치는 것이에요. 앞 군영편에서 우리가 손자가 말한 대로 승병, 약 2일칭수, 즉 승리하는 군대는 적보다 압도적인 병력으로 열세에 놓인 적을 상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기병, 즉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병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기병의 유행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뭐 자연히 있을 수 있겠죠. 자, 적의 허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속이는 기병술이 필요하죠. 이 기병의 목적은 적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기병은 적이 예상하지 못한 행동, 예상 외의 노림수를 사용해서 적이 아군의 행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또 적으로 하여금 이 잘못된 대응을 유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적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런 기병에는 적을 속이는 목적, 수단, 방법에 따라서 많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기병에 대한 이런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공격과 방어 상황으로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공격 상황에서의 기병은 주로 병력의 기동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다시 말해서 아군이 주공 방향을 기만을 해서 적이 엉뚱한 곳에 병력을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대로 프리드리 2세의 이 로이텐 전투가 대표적인 사례이죠. 자, 이 로이텐 전투에서 로이텐 전투에서처럼 아군은 적이 병력을 집중하지 않은 지역의 주력을 전환하여 쇠를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적의 우익에 투입하고 있는 병력을 빨리 좌익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런 말처럼 쉽지가 않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방보다 우세한 기동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적으로 하여금 이 우익에 투입된 아군의 주력이 다른 곳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또 다양한 기만책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어 상황에서의 기병은 주로 병력의 배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병은 기한 이런 뜻입니다. 자, 방어 상황에서의 어떤 모략을 사용한 용병술, 즉 기병은 병력의 배치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죠. 다시 말하면 아군이 일부 지역을 허술하게 배치해서 적으로 하여금 취약하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적의 주력을 유인하는 것이죠. 나폴레옹의 아우스트리츠 전투에서 이런 사례를 우리가 확인을 했죠. 자, 이 아우스트리츠 전투에서처럼 아군은 적의 약화된 조공 지역에 대해 반격을 가할 수도 있고 또 아군 지역으로 유입된 적 주력을 역으로 포위해서 섬멸할 수도 있죠. 물론 이런 기병을 통해서 세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병력을 집중할 수 있는 기동력이 필요로 하죠. 그리고 또 적절한 타이밍에 아군의 주력이나 예비대가 적의 약한 지점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병력을 지휘하는 장수의 판단력도 있어야 하고요. 결국은 이 기병의 운용,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기와 정의 운용에는 앞에서 손자가 지적한 대로 적절한 부대 편성과 효율적인 지휘 통제 체제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프리드리 2세나 이 나폴레옹은 기와 정을 혼합한 용병술을 구사를 누구보다 잘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우선 주공과 조공의 임무와 병력 배분을 염두에 두고서요. 그리고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각 부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기동할 수 있게 만들므로써 기병을 성공적으로 구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손자는
이 병세편의 제일 앞부분에서 세를 발휘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분수, 즉 부대를 나눈 것을 말하죠. 혁명, 지휘 통제에 말하는 것이죠. 이 분수와 혁명을 먼저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기병은 시계편에서 손자가 이야기한 궤도, 용병은 궤도야라고 했죠. 이 궤도와 그러면 본질적으로 서로 같은 것인가 라는 퀘스천이 들 수가 있어요. 시계편에서 손자는 용병은 궤도야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병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적을 속이는 데 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손자는 이 궤도에 대해서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쓰려고 하면서도 쓰지 않을 것처럼 보이며 또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멀리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적을 유인해서 승리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적에게 이로움을 보여주어 적을 유인하고 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자, 손자의 궤도는 비록 적을 현혹시키는데 그치지 않아요. 손자는 적이 준비하지 않은 곳을 공격하고 적이 예상치 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결정적인 기동까지도 궤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병과 궤도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겠죠. 자, 이 앞서 사편 군영편에서는요, 용병술에 녹아있는 묘수와 궤도를 우리가 비교해 봤죠. 자, 지금 오늘은요, 기병과 궤도를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이 기병과 궤도라는 두 단어는 모두 적을 속인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궤도의 목적은 좀 포괄적인 반면에 기병의 목적은 매우 구체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궤도는 어떤 상황에서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속임수인 반면에 기병은 결전을 앞두고 세를 발휘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의 허를 찾는 거예요. 취약점을 찾는 거예요. 이런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속임수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궤도와 기병은 목적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드러나는 효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궤도는 주어진 상황에서 독자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반면에 기병은 반드시 정병과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효과를 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병의 효과는 정병의 운용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기병의 효과는 또 다시 정병에 의해서 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궤도와 기병의 차이점은요. 계획성의 여부예요. 사전 계획성의 여부입니다. 궤도는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의 성격이 강해요. 그러나 기병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궤도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속임수인 반면에 기병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속임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기병은 장수가 전투를 앞두고 구성하는 용병술에서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는 요인이죠. 또 전투 과정에서 정병과 어우러져서 적의 허점을 유도하고 쇠를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묘수가 용병술에 담긴 절묘한 구상이라고 하면 기병은 정병과 함께 그런 용병술을 전장에서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병세편의 마지막 주제에 있는 세의 발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자, 고로 선전자는 자, 구지의세하고 불책지의인이라. 자고로 용병을 잘하는 장수는 승리를 세에서 구할 뿐
부하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따라서 장수는 사람을 골라 적소에 배치하고 세에 맡긴다. 세에 맡긴다는 것은 임세자는 기전이냐 여전 목석이라. 세에 맡긴다는 것은 싸우는 병사들을 마치 통나무와 돌을 굴리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통나무와 돌은 안정된 곳에 두면 정지하고 위험한 곳에 두면 굴러가며 모가 나면 정지하고 둥글면 굴러가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용병을 잘하는 장수의 새는 마치 둥근 돌이 산 위에서 천길 아래로 굴러내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것이 바로 새이다. 자, 새는 전쟁 승리의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죠. 자, 새를 발휘하지 않고는 최종적인 승리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 발휘의 책임은 장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자는 용병을 잘하는 장수는 승리를 새에서 구할 뿐 부하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했죠. 자, 이 말은 그 책임이 부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를 발휘하지 못한 장수의 용병의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말한 것이죠. 자, 그러면 장수는 새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죠? 자, 이에 대해서 손자는 군형과 지휘 통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자는 사람을 골라 적소에 배치하고, 그죠? 또 이를 통해서 싸움을 새에 맡긴다고 했어요. 자,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군형을 편성하기 위한 병법의 5가지 요소 가운데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수에 해당하죠. 수에. 정병을 담당하는 제대와 기병을 구성하는 제대를 구분해서 병력을 할당한 후에 명확히 임무를 부여하고 수행해야 할 역할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적을 견제하거나 포착하는 이런 어떤 치열한 전투가 요구되지 않는 임무와 또 결정적 순간에 용맹성을 발휘해야 하는 전투배들을 구분해서 각자의 임무에 적합한 예하 장수와 병력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군형이 적절하게 편성되었을 때 비로소 장수는 전투를 새에 맡기고 승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손자는 새를 발휘하기 위한 장수의 지휘 통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손자는 통나무와 돌은 안정된 곳에 두면 정지하고 위험한 곳에 두면 굴러가고 모가 나면 정지하고 둥글면 굴러가기 마련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말은 예하 병사들로 하여금 정지하지 않고 굴러갈 수 있도록 용맹스럽게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병사들로 하여금 이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가도록 할 수 있겠어요?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험한 곳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은 평탄한 지역에서 움직일 수 없죠. 오직 경사진 곳에서만 굴러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수는 병사들을 막다른 곳과 같은 이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기 살기로 싸우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결전의 상황을 다루는 이 구지편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또 논의를 할 겁니다. 자, 2번째는요. 병사들로 하여금 용감하게 싸우게 하는 지휘 통솔 방법은 두 번째는요. 병사들을 둥근 돌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사가 지더라도 돌이 모가 나면 굴러가지 않죠. 장수가 병사들을 동료를 아무리 해도 병사들이 장수를 신뢰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장수는 원정 기간 내내 병사들을 인과 음으로 다스려서 언제든지 이 장수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손자는 또 이런
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는 행군편과 지형편 그리고 구지편에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자세하게 논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자는 용병을 자르는 장수의 새는 마치 둥근 돌이 1000길이나 되는 산에서 굴러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죠. 새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묘사했던 것과 같이 이 활이 시위를 떠나 날아가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숫돌로 계란을 치는 것처럼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새 발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대로 이 군형편과 연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천길 위에 막아놓은 물이 형이라면 이를 터뜨려서 세차게 쏟아지는 물은 새죠. 그리고 이 새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적의 허점을 드러내도록 하는 기와 정의 작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강감찬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적을 급류에 휩쓸리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뚝을 터뜨리기 이전에 적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 물길이 휩쓸게 될 지점을 통과하도록 속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손자는 이 병세편에서요, 병사들을 돌처럼 둥글게 만들어서 유사시에 쇠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병사들로 하여금 장수를 믿고 따르게 만들어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질 때 죽음을 각오하고 필사적으로 싸우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손자는 어떻게 하면 이 병사들이 쇠를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결전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주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미리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요. 이 행군편, 즉 손자는 뒤쪽에 나오는 행군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드시 인을 먼저 행한 후에 나중에 음을 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병사들과 친근해지기도 전에 벌을 행하면 병사들이 복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군편에서는 부대가 원정을 막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수와 병사들이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는 병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이 병사들이 장수를 믿고 따르도록 먼저 강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손자는 지형편에서 인과 음을 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군편에서는 먼저 인을 행하고 그 다음 편인 지형편에서는 인과 음을 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이 손자가 뭐라고 말했냐고 하면 장수가 병사들을 사랑하는 자식 대하듯 하면 병사들은 장수와 더불어 죽음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병사들을 대할 때 너무 후하게만 하면 또 부릴 수 없게 되고 명령을 듣지 않게 된다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편 지형편에 가보면요. 이 지형편은 원정군이 이제 부대 이동을 마치고 결전의 장소에서 전투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병사들은 지휘관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음을 병행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편의 손자는 구지편에서 혹독하리만큼 엄한 지휘 통솔을 요구하고 있어요. 손자는 병사들이 죽음의 장소에 빠져야 오히려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져야 분전한다라고 이 구지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지편은 원정군이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싸움에 임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병사들이 죽음을 각오로 하고 싸우도록 비정하리만큼 이 사지로 몰아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장수의 지휘 통솔은 상황에 따라 몇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제 손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원정을 출발하면서는 인을 이제 주로 위주로 하다가 병사들의 신뢰가 쌓이게 되면 인과 음을 병행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결전에 임해서는 최대한의 음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병세편은 마지막으로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전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구지편에서와 같이 최대한 음을 발휘하는 지휘 통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제5편 병세편을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6편 허실편을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